영어권 문화의 성장과 발전 파트 2 영국의 정체성 확립. 영국이 영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며 그리고 현대 영국의 출발점이 되었던 그 시기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Norman Conquest, 프랑스 문화의 유입, After Norman Invasion, 챕터 1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영어권 문화의 성장과 발전 요약 강의 버전 2의 두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카누트와 맞서 싸웠던 용맹왕 에드먼드 2세와 카누트 이후 웨섹스 왕가의 왕위를 회복했던 참여왕 에드워드. 이 두 왕의 아버지가 에슬랜드 2세였죠. 그 에슬랜드 2세가 당시 강성했던 유럽 대륙의 노르망디 세력과의 연합을 꾀하면서 노르망디 공의 여동생 엠마와 결혼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한 혈연 관계가 원인이 되어 노르망디 엠마의 조카 손자에 해당하는 윌리엄이 참외왕 에드워드 사후의 영국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면서 참외왕 에드워드의 처남이었던 당시 잉글랜드 왕 헤럴드 2세를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물리치고 잉글랜드를 정복하게 됩니다. 1066년의 이 사건을 노만 컨퀘스트라고 합니다. 현대 영국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이 노르만 정복에 대한 이야기는 프랑스 바이유의 테피스트리 박물관에 70m 길이의 테피스트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승자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기록을 읽을 필요가 있죠. 이제 파트 2의 시대, 프랑스어를 쓰는 프랑스화된 북에서 온 사람들, 노르만인들의 잉글랜드 정복으로 시작된 프랑스 문화가 영국을 지배하던 시기, 그리고 브리튼 섬 내에서의 다양한 민족 간 갈등의 시기를 벗어나 영국의 유럽 대륙 진출이 시작된 노르만 왕조와 플랜테제넷 왕조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프랑스 영지 노르망디의 영주 윌리엄이 영국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르망디 공은 프랑스의 신하였죠.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주종 관계로서 성립됩니다. 이제부터 영국의 왕은 프랑스의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윌리엄의 브리튼 정복 이후의 대표적인 사회적인 변화는 프랑스어를 쓰는 노르만인들이 잉글랜드의 새로운 지배계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현재까지 이어지게 되죠. 현재의 영국 세습 귀족들은 대부분 이때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노르만 귀족들의 후손입니다. 앵글로색슨족의 영지와 재산이 몰수되고 소장농의 숟가락 개수까지 조사하여 기록된 토지 대장이 작성되죠. 기억날까요? 이 토지 대장의 이름이 바로 둠스데이입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어를 쓰는 이들이 지배계층으로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잉글랜드에는 프랑스 문화가 들어오고 이는 정치, 사회적인 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럽의 봉건 제도가 정착이 되고 노르망디의 법률과 행정 제도가 도입되죠. 자, 그리고 우리 영어권 문화 수강생들에게는 언어적인 변화가 더욱더 큰 관심사일 텐데요. 노르만 브리튼 시대 이후 브리튼 섬으로 진출한 앵글로색슨인들의 언어, 독일어로 대표되는 게르만어 계통의 영어를 몰아내고 지배계층의 언어로 로망스어 계통의 프랑스어가 대거 유입되면서 그야말로 언어의 대변혁을 만들어냅니다. 앵글로색슨인들의 시대의 영어를 고대 영어, 그리고 1066년 윌리엄의 잉글랜드 정복 이후의 영어를 중세 영어라고 합니다. 중세 영어는 간단히 말하면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은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시기는 영어의 암흑기입니다. 잉글랜드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와 프랑스어였으며 14세기 말 제프리 초서의 등장 이전까지 영어로 쓰여진 의미 있는 문학작품은 전무했습니다. 제프리 소서의 캔터베리 테일즈로 영어는 부활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 셰익스피어에 의해 재탄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와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는 아직 소개를 못했네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차 시까지의 이야기가 영국이 되는 이야기라면 이제 영국이 영국하는 이야기가 바로 셰익스피어와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영어권 문화의 확장 이야기도 대기 중이니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자, 언어적 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cow, beef, pig, pork로 대표되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어휘 차이, 그리고 proud에 담긴 잉글랜드인의 마음 또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파트 2의 챕터 2. 노르만 왕조의 뒤를 이은 플랜테제넷 왕조의 유럽 대륙 진출과 쇠퇴에 관한 내용 요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2 들어갑니다. 프랑스어를 쓰는 지배계층 노르만인들의 본거지는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입니다. 잉글랜드를 정복하긴 했지만 본거지인 노르망디는 여전히 중요한 땅이었죠. 즉 노르만인들로 구성된 영국의 지배계층은 잉글랜드보다는 프랑스에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앙주와 아키텐을 차지하게 되는
플랜테저넷 왕가 시대로 가면서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잠깐 앙주 제국이라고 불렸던 플랜테저넷 왕가의 탄생에 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강 윌리엄, 즉 윌리엄 1세가 죽고 그 아들들 간의 권력 쟁투 끝에 막내인 헨리가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헨리는 왕위를 이어줄 아들이 없었습니다. 한 명 있었는데 사고로 사망해버렸죠. 그래서 딸인 마틸다에게 물려주게 되고 갑자기 헨리 2세가 등장하셨네요. 자, 마틸다부터 보겠습니다. 헨리는 마틸다에게 물려주게 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아들이 아닌 딸에게 물려주는 과정이 순탄할 리가 없었죠. 치열한 권력 쟁투 과정을 거쳐서 마틸다의 아들 헨리가 헨리 2세로 등극하게 됩니다. 좀 급하게 나오신 이분이 헨리 2세이죠. 그런데 이 헨리 2세의 아버지가 프랑스 앙주를 지배하고 있던 영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이 금작칼을 꽂다라는 의미의 플랜테제넷이었죠. 그래서 헨리 2세의 부계, 즉 아버지 계열을 나타내는 플랜테제넷이라는 이름을 왕가의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헨리 2세는 프랑스 왕과 결혼했다가 이혼했던 아키텐 지방의 영주 엘레오노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2세 시대의 영국은 잉글랜드와 올레의 본거지 노르망디 외에도 프랑스 내에 헨리 2세의 아버지 영지 앙주, 그리고 헨리 2세의 부인 엘레오노르의 영지 아키텐을 획득하면서 자, 빨간색 보이시죠? 파란색보다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주군이었던 프랑스 왕이 가졌던 이 파란색의 땅보다 더 많은 땅을 갖게 되고 이후에도 결혼과 정복 등을 통해 브르타뉴,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등을 간접 통치하게 되는 등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플랜테제넷 왕가의 전성기는 헨리 2세에서 시작하고 헨리 2세에서 끝나게 됩니다. 아들들과 왕비 엘레오노라가 연합하여 일으킨 반란, 그리고 결국 사랑하는 아들 존의 반란 가담 소식에 낙담하여 헨리 2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후 그의 아들 리처드 1세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영국 역사의 슈퍼스타인 리처드 1세는 많은 영웅담을 남겼지만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십자군에 참전하며 막대한 세금을 소모하게 했던 왕이었죠. 그래도 프랑스 내 플랜테제넷 왕가의 땅을 끝까지 수호한 왕이었으나 그의 동생 존의 시대에 이르러 프랑스 남서부 가스코뉴 지방만을 남기고 노르망디, 브르타뉴, 앙즈 등 프랑스 내 영국 영토의 대부분을 상실합니다. 리처드 1세의 라이벌이었던 프랑스 왕 필리프 2세의 소환 명령 불응으로 촉발된 프랑스와의 전쟁과 패배는 존 왕을 가장 인기 없는 왕으로 자리매김하게 했고 이는 이후에 존이라는 명칭을 쓰는 왕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으로서의 권위가 추락한 존은 귀족들의 강압에 의해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문서에 서명하게 되죠. 대헌장, 즉 마그나 카르타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프랑스 왕보다 프랑스 땅을 더 차지했던 앙주 제국의 전성기를 뒤로하고 영국은 이제 그 중심을 브리튼 섬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챕터 3, 대륙에서 섬으로, 유럽에서 브리튼으로 영국 역사의 중심추를 브리튼 섬으로 이동시킨 에드워드 1세와 에드워드 2세 시대 이야기 챕터 3의 요약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내 영토 대부분을 상실하면서 영국 역사의 중심은 대륙에서 섬으로 이동합니다. 국가 정체성의 무게 중심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존의 손자 에드워드 1세 시대에 이르러 정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윌리엄 3세, 헨리 4세, 리처드 2세의 명칭을 쓸 수도 있었으나 에드워드라는 다분히 영국적인 이름을 왕의 칭호로 사용했던 최초의 왕이었으며 지배계층의 영어 사용을 장려하면서 브리튼 내 국민 통합을 시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브리튼을 통일하려는 시도를 했던 왕이죠.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며 잔인한 정복자에 불과하겠지만 잉글랜드에게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결국 웨일즈가 완전히 정복되면서 카나번 성이 축성되었고 이 성에서 당시 어린아이였던 왕자 에드워드 2세에게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는 칭호가 주어지면서 영국 왕위 계승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호칭이 탄생합니다. 스코틀랜드를 정벌하면서 스톤 오브 스콘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 월레스와 로버트 브루스 등의 저항 세력을 꺾고 윌리엄 월레스는 처형되고 브루스는 패퇴하게 되죠. 하지만 에드워드 1세는 그의 뜻대로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일궈냈던 에드워드 1세, 근데 그의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2세는 참으로 무능했습니다.
에드워드 2세 때에 이르러 에드워드 2세죠. 아버지가 거의 완성했던 브리튼 통일 완수 직전 에드워드 2세는 압도적인 전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의 로버스 브루스와의 배녹번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는 이제 잉글랜드의 지배에서 벗어나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앵글로 섹슨 세력으로부터 켈트인들을 지켜냈던 아서왕 전설의 바돈산 전투, 알프레드 대왕이 잉글랜드를 대인으로부터 지켜냈던 에딩턴 전투, 그리고 노르만 정복의 시작이었던 윌리엄과 해롤드의 헤이스팅스 전투,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독립의 시작이었던 배녹번 전투는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웨일즈를 정복하고 왕국에 편입시키며 또한 스코틀랜드 정복 활동을 벌이며 브리튼 통일을 시도했던 에드워드 1세. 하지만 에드워드 2세 때 그의 흐름은 잠시 멈추게 되었지만 그의 기지를 이어받은 손자 에드워드 3세가 다시 영국의 중심추를 유럽 대륙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리고 100년 전쟁이 시작되죠. 어찌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두 나라 모두에게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으려는 시도가 바로 100년 전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챕터 4, 다시 유럽으로 영토를 찾으려는 시도가 영국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되는 바로 그 100년 전쟁입니다. 이제 챕터 4의 내용 요약 들어갑니다. 에드워드 2세는 결국 이사벨라 왕비와 아들 에드워드에 의해 쫓겨납니다. 그리고 글로스터에서 암살당하고 아주 비극적인 왕으로 기억되죠. 그리고 존과 더불어 영국 역사에서 가장 인기 없는 왕이라 할 수 있는 이 에드워드 2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하지 못한 왕으로도 기록됩니다. 자, 에드워드 2세의 뒤를 이어 하지만 그의 아들 에드워드 3세는 에드워드는 에드워드 3세로 즉위하게 되죠. 프랑스 공주 출신 이사벨라 왕비의 아들이기도 한 에드워드 3세는 무능했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할아버지였던 에드워드 1세의 기질과 능력을 물려받았습니다. 브리튼의 통일을 꿈꿨던 할아버지보다 더 원대한 꿈을 꾸었죠. 바로 유럽에서의 세력 확장입니다. 에드워드 3세 시대에 영국은 다시 유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100년 전쟁 초기 에드워드 3세와 그의 아들 흑태자 에드워드의 맹활약으로 예전 플랜테저넷 왕가 시대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게 됩니다. 특히 푸아티에 전투에서의 승리로 브레트니 칼레 조약을 맺으면서 프랑스 내 영국의 옛 영토 회복을 약속받죠. 에드워드 3세의 원대한 꿈이라고 했지만 브리튼 섬에서 유럽 대륙으로 시선을 돌린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100년 전쟁의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죠. 프랑스 땅에 남아있는 포도주 생산의 중심지 가스코뉴 지방을 노리는 프랑스와 이를 지키려는 영국의 대립, 그리고 프랑스 땅의 영지지만 영국과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양모 산업의 중심지 플랑드르 지방, 이를 지키려는 프랑스와 뺏으려는 영국의 대립,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를 살펴본다면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는 프랑스 왕 샤를 4세가 사망하면서 그의 여동생 이사벨라의 아들, 즉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게 되죠. 하지만 프랑스 왕위는 샤를 4세의 사촌인 필립 6세가 이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국은 윌리엄의 노르만 정복 때부터 사용해오던 사자의 문장에 프랑스 왕가의 상징 백합을 함께 넣은 문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탄생하게 되죠. 계속 강조해오던 것이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영국 대 프랑스의 전쟁이지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는 프랑스 땅에 존재하던 두 개의 왕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자냐 백합이냐. 그런데 에드워드 3세는 백합도 내 거야 라고 해서 사자와 백합을 결합하여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고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려고 하죠. 그러나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두 개의 왕실 간의 전쟁은 100년 전쟁의 전쟁 기간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 두 개의 국가 간의 전쟁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세월이 축적되면서 세력 간 증오가 쌓이게 되고 내편과 상대편의 구분과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국가 정체성이 분명하게 형성되는 것이죠. 이 시기를 통해 영국은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사회 지배층의 언어였던 프랑스어가 적국의 언어로서 인식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차 영어는 영국 왕들의 모국어로도 자리 잡게 됩니다.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쓰는 영국의 왕들도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앵글로색슨 중심의 군대에게 영어로 연설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헨리 5세의 모습처럼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잔다라크의 등장으로 그 정점을 찍게 되죠.
영국, 특히 잉글랜드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플랜테제넷 왕가가 프랑스 전역을 지배하게 될 기틀이 마련된 헨리 5세의 아젠크루 전투와 트루아 조약. 이제 프랑스는 영국과 노르망디, 아퀴텐에 기반을 둔 플랜테제넷 왕가의 지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헨리 5세의 때이른 죽음과 조금 일찍 등장하신 이 잔다르크님, 잔다르크가 등장하면서 프랑스인들의 단결을 이끌어내면서 프랑스가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고, 이후 영국 측과 연합하여 잔다르크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부르고뉴파가 프랑스 왕실과 화해하면서 백년 전쟁은 카스티용 전투에서 프랑스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영국은 프랑스에서 칼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토를 상실한 채 백년 전쟁은 프랑스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백년 전쟁은 현재의 영국과 프랑스를 만든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이고 중세의 여러 가지 전형적인 모습들이 정점에 이르렀다가 쇠퇴하는 계기였습니다. 플랜테제넷 왕가와 발루아 왕가, 두 왕가 사이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영토 분쟁으로 시작한 이 전쟁은 귀족 포로의 몸값 확보 등을 위한 약탈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며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전쟁을 통해 왕실 간의 전쟁이 국가 간의 전쟁으로 그 성격을 확고히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국가 정체성이 확립되기도 했죠. 또한 이 기간 동안 전쟁뿐만 아니라 흑사병의 창궐로 인해 생산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남아있는 생산 인구의 지위 향상의 계기가 되었죠. 게다가 전쟁으로 인해 부의 축적을 이룬 이들도 나타나면서 영국에서는 젠트리와 요먼 계급의 역할이 커지고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수많은 전투들을 치르면서 이 전투들에 참여했던 귀족들의 수는 급감하고 귀족들의 사병 집단에서 왕 중심의 상비군 체제로 변하면서 봉건 귀족 세력이 쇠퇴하게 되는, 그리고 또 이는 거꾸로 왕권의 강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백년 전쟁이 끝나는 시점은 중세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세가 근대로 이동하는 모습이 영국에서는 장미전쟁을 통해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을 통해 급격하게 쇠퇴한 귀족들의 세력은 역설적으로 왕권의 강화를 가져왔고, 이 안정된 왕권 위에서 영국은 대영 제국의 토대를 다지게 됩니다. 파트 3에서는 장미전쟁과 종교개혁기의 혼란상과 함께 대영 제국의 토대를 다졌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 요약 강의에서는 파트 3의 첫 번째 강의, 즉 전체 강의 제9강의 이야기만 담아보겠습니다. 자, 장미전쟁과 종교개혁의 튜더 왕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요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대영 제국의 태동. 챕터 1. 자, 잉글랜드에서는 백년전쟁 이후에 왕권을 두고 왕실의 두 가문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가뜩이나 줄어든 귀족들이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빨간 장미의 랭커스터 가문과 흰 장미의 요크 가문의 전쟁인 장미전쟁이죠. The War of Roses. 백년전쟁을 일으켰던 에드워드 3세의 아들들 중 존과 에드먼드 가문의 싸움이었습니다. 촌수로 따지면 8촌 간의 전쟁이었어요. 8촌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제사를 같이 하는 사이죠. 원래 왕을 차지하고 있던 헨리 6세로 대표되는 랭커스터 가문을 물리친 요크 가문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듯 싶더니 요크 가문 최초의 승리자 에드워드 4세의 아들 에드워드 5세와 그의 동생을 죽이고 왕이 된 에드워드 4세의 동생 리처드 3세가 인심을 잃으면서 에드워드 5세의 어머니였던 엘리자베스 우드빌과 연합하게 되는 랭커스터 가문의 반개 헨리 튜더가 리처드 3세를 물리치고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헨리 튜더는 엘리자베스 우드빌의 딸 엘리자베스와 결혼하게 되면서 빨간 장미는 하얀 장미와 합쳐져서 튜더 왕가가 되고, 이제 영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튜더 왕조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튜더 왕조의 시대는 유럽 전체를 보더라도 정말 대변혁의 시대였습니다. 이른바 종교개혁의 시대였죠. 기존의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루터, 칼뱅, 츠빙글리 등의 종교개혁가들이 등장하며 유럽은 구교와 신교의 대립으로 다시 치열한 갈등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때 잉글랜드는 헨리 8세가 교황으로부터 가톨릭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에스파니아와 더불어 로마 카톨릭을 지키는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잉글랜드와 에스파니아는 헨리 8세와 그의 형수이자 에스파니아의 공주인 캐서린과의 결혼을 통해 정치적, 종교적 유대를 더욱 강화합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헨리 8세는 캐서린의 시녀 앤 볼린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게 우선이었는지 엠볼린을 사랑한 것이 우선이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헨리 8세는 캐서린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로마 교황청에 혼인 무효 선언을 요청하죠. 하지만 캐서린은 로마 카톨릭의 수호자 에스파니아의 공주이기도 합니다. 로마 교황청이 에스파니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혼인 무효 선언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혼을 인정하는데 이때는 불가 결정을 내리죠. 이에 헨리 8세는 영국의 역사를 바꾸게 될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죠. 이른바 수장령입니다. 잉글랜드 왕이 잉글랜드 교회의 주인이 되는 수장령을 선포하고 로마 교황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해버리죠. 이제 잉글랜드는 로마 교황청의 적이 됩니다. 하지만 헨리 8세의 뒤를 이은 에드워드 6세는 어렵게 얻었죠. 예, 제인 시모어로부터 얻은 아들 에드워드 6세인데요.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로 사망해버리고 왕위 계승 1위였던 캐서린의 딸 메리가 왕위를 이어 메리 1세로 등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9일간 억지로 왕위에 올랐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제인 그레이는 레이디 제인이라고 기록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해군, 연산군의 호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영국 최초의 여왕은 메리로 기록됩니다. 메리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죠. 잉글랜드를 다시 카톨릭 국가로 돌려놓는 시도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 신자들을 포함한 신교 신자들을 핍박합니다. 이때 얻은 별명이 블러디 메리였죠. 메리 1세는 다시 에스파니아와의 연대를 꾀하면서 자신의 친척이었던 펠리페 2세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에스파니아와 프랑스 전쟁에 개입하면서 유럽 대륙에 남아있는 최후의 영토 칼레를 상실하게 됩니다. 칼레 상실 후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남편인 펠리페 2세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불운의 여인이었는데요. 결혼 후 몇 개월간 잉글랜드에 머물렀을 뿐 메리와는 거의 부부로서의 시간을 갖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버지에 의해 쫓겨난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소녀, 어머니를 쫓아낸 새로운 종교, 남편에게서 거의 방치되었던 여인, 성공회와 신교 세력을 미워하며 핍박했던 군주, 그리고 유럽 최후의 보루였던 칼레를 상실한 군주였던 메리 1세는 그토록 미워했던 이복 동생 엘리자베스를 다음 군주로 지목하며 쓸쓸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시대로부터 비로소 영국이 영국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평균 35분 9차시의 강의를 이렇게 요약해봤습니다. 좀 더 알차게 줄일 수 있었지만 앞뒤 맥락을 너무 쳐낼 수가 없어서 건너뛸 부분은 과감히 생략했지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조금 구체성을 더했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1차시부터 9차시까지는 영국이 영국으로서의 자리를 잡기까지의 시간, 즉 영어권 문화의 성장을 제시한 겁니다. 역사학계에서 제시한 바는 아니지만 영어권 문화 교사인 저의 시선으로 영어권 문화의 흐름으로 봤을 때 1차시부터 9차시까지는 영국이 영국으로서 자리를 잡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엘리자베스 시대와 스튜어트 왕조 시대, 이때는 대영제국의 태동기로서 요새 표현으로 영국이 영국하는 시기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등장하게 되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 문화의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확장에 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 당연히 대영제국 시기를 빛나게 보내고 있는 영국 이야기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6시간 30여 분에 해당하는 9차시까지 영상에서 인상 깊은 부분이나 새롭게 알게 된 부분에 관해 약 2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를 차분히 해보시기를 바라며 이 영상, 이 요약 강의 버전 2의 두 번째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여러분 그 영어권 문화라는 시간에 대해서, 영어권 문화라는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영어권 문화를 신청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의 어떤 피드백, 그 인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인터랙션,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영국 역사에 조금 치중된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1차 시에서 이야기했듯이 영어권 문화, 영미 문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단단한 초석을 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제시한 영상을
차근차근히 잘 습득한 친구들은 그 초석을 아주 단단하게 다지고 아주 초석이 단단해진 그런 상태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다른 수업 시간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진도 문제라든가 특히 영어 시간에 어떤 진도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은 없죠. 그리고 세계사 시간에도 이렇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영국 역사만 집중해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에 조금 집중하면서 영국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던 것은 여러분이 영미 문화권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을 깊고 단단하게 하기를 바라는 선생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보다 더 여러분의 어떤 그 열정을 영어권 문화에 대한 열정을 더욱더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영어권 문화의 성장과 발전 특강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장은 못하겠지만 이제 여름방학부터 다시 또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마무리 멘트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자료실에 올린 참고 자료로서의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영어권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아니고 아주 확장되고 아주 깊이 있는 그러한 아무튼 굉장한 성취, 아주 훌륭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선생님은 약속드립니다. 오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next time.